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8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워낙 선거 전국을 앞두고 정말 복잡스럽게 또 스피디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속 코너로 조수진 변호사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북을 경선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 배경, 현재 그리고 어떤 각오인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조수진 변호사가 될 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시 되는데요. 이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 황상무 수석이 언급했던 MBC 잘 들어라 그 사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총선 민생 검증반에서는요. 여야 공약과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봅니다.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백혜숙 전 서울농산물유통공사 전문위원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이 물가, 과일값, 채소값 우리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내가 요즘 과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괴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바쁘죠?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달아 후보들 막말 논란이 지난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고 그로 인한 후폭풍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야가 분주히 공천을 다 취소하기도 했고요. 또 그 대타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죠. 자, 어떤 후보들이 어떤 논란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발언과 막말로 인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경선을 통과했던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부산 수영구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장 후보는 2014년에 이른바 난교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시민 비하 발언, 동물병원 폭파 발언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관위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고요. 또 5.18 폄훼 발언과 일베 게시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변호사 대신에는 김기훈 전 통일부 차관을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김연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일호 전 밀양시장, 정우택 국회 부의장,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5번째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도 살펴보면 지난 14일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어제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양자 경선을 통해서 공석을 채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선 방식은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해선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포함된 데 대한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그 동물병원을 폭파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장예찬 후보가 2012년도에 했던 발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무실 1층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야, 장해찬 씨가 10년 전에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왜 그럴까요? 반려인구가 지금 1,500만 명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인권위원회가 이 동물병원 폭파 발언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요 얘기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식용견은 따로 있다. 반려견과 다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이상한 발언들을 정말 많이 했군요. 예. 자, 그리고 양문석,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문석 후보 노무현 비하 논란으로 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선대위원장들, 쓰리톱 체제, 이 선대위원장들 사이도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 발언은 그 당시 FTA 때문에 좀 불만이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좀 간과한 좀 지나친 공격인 것도 보이고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그 수많은 분들도 본인들 스스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비장하죠. 자기네들이 말한 거는 또 다 잊어버리고 마치 아니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상하기도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09년 4월 27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2006년 2월 24일에 노무현 정권 3년 동안 국민의 고통이 3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는데요. 양문석 후보는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네, 앞서 양문석 후보는 과거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불량품이라고 표현하고 퇴임 후 환경운동에 나선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역겹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를 두고 비명계와 친노 세력은 양 후보의 공천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내가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친노 적자로 불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양 후보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는 거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사퇴 여부 또한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뜻이고 정말 필요하면 전 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양 후보자의 공천을 두고 문명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술은 새부대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 뒤지면 전부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또 각 당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이라고 하면서 후진 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대표의 배우자 비서를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으로 부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그는 이번 총선을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면서 방탄해온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거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또 비례대표 6명에 대한 제명도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는데 이 6명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이용빈, 이영석 등 낙천한 지역구 의원 2명도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총 현역 의원 8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현역 의원은 총 10명이 됐습니다. 네, 뭐 윤영덕 의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례번호로 맨 첫 번째 칸 3번을 받는다 그러는데 민주연합 열심히 또 하는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대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하겠다 이런 얘기 했더니 여권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어요.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여권에서도 소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안철수에는 어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선민후사함을 실천으로 보여주자며 야당은 여당이 비판 대상이지만 여당은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총선이라는 게 결국 민심의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정부에서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모임인 체인저벨트는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이 대사의 자진 귀국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사안은 정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사는 지체 없이 자진 귀국해서 공수처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 사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종섭, 런종섭이라고 막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관련해서 이 용산발 리스크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 대통령이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선을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실발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출입기자단과 점심 중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했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종섭 즉시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라고 글을 올렸고 황 수석에 대해선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며 대통령실 수석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체하지 마시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종섭 대사는 어제 K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피 출국이란 주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치 공세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공수처가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도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북을에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조 변호사님. 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야, 우리 방송을 떠나서 저기 가 있더니 이렇게도 돌아오는군요. 제가 뉴스토마토 분들께 인사 한번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 후보로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인사도 씩씩하게 해주십니다. 자, 근데 갑작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신다고 계속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강북을 경선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사실은 그 주변에서 좀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지금 이 전략지구로 지정된 기회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도 이번 총선에 좀 출마를 하라는 좀 진지한 권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4년 전에도 사실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서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좀 화두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직업 정치인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묵묵히, 이 당의 상황들을 지켜봐 오면서 사실은 바깥에 많이 알리진 않았는데, 당 활동을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이라든지, 또 지난 21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내 상황을 지켜봤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좀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행정 입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밀어붙인다고? 야 이거 만약에 국회 권력까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력까지 국민의힘에 넘어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북을 경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열음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번 경선에 내가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또 빨리 좀 총선 대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나서서 제가 이제 강북을 후보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정치 신인이어서 본인은 여성 가산점 플러스 신인 가산점 25%, 본인의 득표한 득표력의 25%를 받게 되어 있고,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되기 때문에 30% 정도를 또 감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조수진 변호사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것도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전당원 투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 네.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 측에서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나를 꼭 이렇게까지 콕콕 찍어내야 되겠느냐 이런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언론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제 강북 지역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오시고 네. 또 뭐 훌륭하게 활동을 해오신 것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강북을 지역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경선 관련해서 잡음이 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 주변에 대구에 있는 당원인가 민주당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저기 경선 참여하고 싶다. 나도 답답해서 나도 당에 얘기 좀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당에서 이렇게 좀 전국 단위로 권리당원 투표를 결정한 예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지역구도 좀 이번이 또 처음 경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1등을 하신 정봉주 의원께서 또 이렇게 또 탈락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좀 공정성을 기하려면 전국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정을 아마 하셨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짐작을 하고 또 하나가 저에 대한 가산점이나 박용진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페널티 문제는 제가 사실은 정치 신인으로서 당의 당원 당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입장은 사실 못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면서 당원 당규를 제가 강의를 좀 드린 적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게 다 또 그런 제도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박용진 의원님 때문에 만든 것도 당연히 아니고 당에서 네. 그런 제도들이 형성된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진입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특히 이번에만 어떻게 좀 조정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취지나 선례가 남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께서 받으신 그 하위 10%에 대한 감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취지가 아예 컷오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위 10%, 하위 20% 이런 분들께 차근차근 감점을 주는 형태로 그 감점을 만약에 극복할 정도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면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아예 컷오프, 그리고 뭐 하위 10%는 몇 점 감점, 하위 20% 몇 점 감점, 이런 식의 제도로 형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예, 저도 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태도가 딱 보여지네요. 자, 그럼 국민의힘 예. 공천에 대한 평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나가게 되면 이제 물론 두 분의 경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본인이 이제 뭐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이겨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싸우게 된다고 쳤을 때 이길 자신이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아유. 질문인가? 네, 아닙니다. 아침이라서. 아니, 이게 자신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좀 잠을 안 자도 좀 피곤하지는 않고 약간 많이 의욕에 굉장히 넘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굉장히 좀 하고 싶은 일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서 이제 본선 경쟁력이 제가 상당히 있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공천 완료되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없고, 뭐 대전 뭐 이렇게 몇 군데 없고, 거의 다 그렇죠.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은 그 현역 의원 이주환한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교체율이 한 34% 정도라고 봤는데, 예전에 21대 때는 사실 43% 정도 교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 교체율이 10% 가까이 지금 낮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3선 이상 중진보다는 초대선이 더 많이 교체가 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나이가 거의 뭐 58세가 넘으세요. 그리고 남성이 88%.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류를 또다시 공천한, 그래서 좀 신선함이 없는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고 이제 문제의식도 느꼈지만, 이 용산발 공천이다. 그래서 또 대통령실에서 지나치게 그동안 개입하시는 모습, 그런 느낌, 이런 것들 많이 줬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입성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관심 분야가, 민생경제 분야를 굉장히, 저 민변에서나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처음에 된 것도, 여러 노동조합이나, 약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문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의식을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을 좀 열심히 잘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하고 내일 그 정선을 이제 해요. 네. 날짜가 오늘하고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국에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께는 아마 카카오톡으로 이 강북구 을 지역에 후보를 누굴 하면 좋겠냐라는 투표지가 갈 텐데, 오늘과 내일 양일간만 이루어지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요. 에너지가 그냥 왕창 만렙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배프의 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방송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중간에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알려드릴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로 한 2년 한 7, 8개월 정도 우리 방송했는데요. 오늘로 저희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그동안 많이 애청해 주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지금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애타게 외쳐보렸는데 역시 화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을 끝으로 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에 대해서 좀 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혹은 이 뉴스토마토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애청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뜻한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방송국에 뭐라고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기뻤고요. 사실은 우리 방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죠.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여기에 더해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힘이 그냥 팍팍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1666-1080, 666, 6이 3개죠. 1666-1080. 그리고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배프의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같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최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 이러면서 과거 핵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취지가 사실은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칼 테러 사건이 정확히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칼 테러 사건은 1988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지금이 2024년도이니까 벌써 3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왜 갑자기 기자들이 언급하면서 특히 너네 잘 들어라, MBC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홍근 기자가 당했던 회칼 테러 사건이라는 것에 팩트가 있고요. 황상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있고 정보사라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은 오홍근 기자라고 하는 당시에 중앙 계열의 월간지죠. 중앙경제신문의 월간지 중앙경제신문의 사회부장인 오홍근 기자가 당시가 이제 정세를 잘 보면 88년 4월 4.16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전두환 정권의 여러 그 관련된 인물들과 노태우 정권의 인물 관련들이 이제 갈리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전 정권 후 정권의 충돌 부분도 존재를 했고 사실은 이제 여소야대 관련된 부분에서 확대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오홍근 기자가 나름 상당히 이 언론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탈군사 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사회 전체의 어떤 관료들의 이런 분위기는 특히 이제 대법원장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홍근이 본 세상이라고 하는 월간 중앙에 연재하던 그 내용 자체가 명목상으로는 군 정보사령부에 있는 말하자면 관련된 군인들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발끈, 우국 충정 뭐라고 하든 해갖고 테러를 하게 된 거다라는 방식이었고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8월 6일 날 청년 3명이 이 오홍근 기자를 추결한다 오홍근 기자를 집 앞에서 린치를 가하고
회칼로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은 겁니다. 아이고, 이 34cm부터 3에 4cm 깊이인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죽이려고 했으면 이 안쪽으로 돌렸거나 이쪽 안쪽으로 돌렸으면 금방 죽었어요. 왜냐하면 대동맥이 나가갔으니까 이게 대동맥이 아닌 쪽으로만 돌렸고 상체는 전혀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공격한 사람들의 여러 재판 기록도 봐도 손만 봐줘라, 겁만 줘라 이런 방식의 얘기를 했고요. 사건에 담당을 했던 주요 주모자는 이규홍 당시 정보사의 예하부대의 원스타이고 네. 자신의 직속 부하인 박철수 소령한테 지시를 했고 그 박철수 소령이 예하의 요원들 뭐 하사도 있고 병장도 있다는데 요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데 맡겨갖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고 문제는 이제 1심 군법원, 2심 군법원에서 거의 뭐 손방망이 처벌로 그냥 끝난 선고유예 다 선고유예를 선고유예를 예, 다 선고유예로 끝나갖고 끔찍한 얘기는 그들이 대부분 복직했거나 아니면 주요 요직에 등용된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오은근 기자는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건 몇 년 안 되는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언론인 테러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 정보사 언론 테러 사건이라고 보통 불리는 네. 회칼 테러 사건은 1988년 8월 6일에 대한민국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군인 4명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를 자택 앞에서 흉기로 찔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홍근 테러 사건 혹은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당시에 오홍근 기자는 1988년도 3월에 복간했던 월간중앙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고정 칼럼을 썼었어요. 당시 제목이 오홍근이 본 사회라고 하는 그런 칼럼의 코너였죠. 여기서 4월 말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글이 옳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회사와 집에 여러 차례 협박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홍근 씨가 1988년 8월호 월간중앙에 기고했던 칼럼에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이 칼럼의 제목은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태우 정부 이 태도가 사실은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군사문화를 없애야 된다 이런 비판의 이제 취지의 글이 올라가니까 이 뒤로 중앙경제신문에 항의 편지가 오고 주소와 신원을 확인하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더니 결국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였었습니다. 당시에는 2차 사법 파동과 관련됩니다. 네. 김영철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네. 이게 뭐 판사들이 전국의 판사 다 반발해갖고 있었던 2차 사법 파동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을 옹호했던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간 정보 들어섰으니까 이제 뭐 이런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에 연결이 돼 있었고. 네네. 뭐 학생운동권에서는 대부분 통일운동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좀 언론의 공간이 열리는 상태였고, 제가 왜 황상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을 얘기하냐면, 황상무라는 사람이 서울대 언론 관련된 에 이제 83학번입니다. 제 기억으로 보는데 언론 관련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자기가 언론 정보사 출신이라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들 앞에 놓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자들 앞에 놓고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내가 있을 때 오홍근 테러가 났단 말이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91년도에 기자가 되는데요. 88년에 기자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 있을 때예요. 그렇군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사라는 게 예전에는 정보사라는 게 상식적으로 몰랐습니다.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영화 아저씨의 정보사 특작부대라는 게 나오죠. 네. 예, 거기에 이제 원빈이 특작부대의 작전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라는 존재는 작전 요원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칼질을 잘하는 애들이나 총질 잘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부대에 몇몇 부대가 있고, 이른바 언론을 조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상무라는 사람이 아마 차출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상무라는 사람이 정보사에 자기가 거기 있었을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오류화를 내밀죠. 왜냐하면 뭐
자기는 그냥 돌아간 얘기를 했다고 그냥 농담 삼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전혀 처벌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군사법정에서 1심, 2심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기록을 어디로 찾아보려는데 저거밖에 없습니다. 언론 기록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규용 준장이라든가 이진백 당시 이진백이라는 사람은 정보사령관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백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황상무 개인에 대한 문제와 정보사의 언론 개인 문제라든가 그럼 그들이 사주했던 이 테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가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군 첩보기관이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자 불법 테러 공작을 벌였던 일인데 사실은 예,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앵커를 했던 기자 출신인 사람이 기자들을 상대로 MBC 잘 들어라? 이러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너네 잘못하면 회칼 맞는다 이런 말을 사실 그렇죠.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도 기자 출신이면서 그 끔찍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너네 조심해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네요. 저는 그래서 그 주체가 자기가 정보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지가 또 그 똑같은 짓을 한다는 소리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황상무라는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묘하게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쭉 연결되면은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럼요. 내가 너 회칼로 내가 테러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그거 자체가 그것도 이걸 농담이라고 치고 세상에 어느 바보가 이걸 농담으로 합니까? 그것도 대통령 수석이 기자 앞에서 이게 농담입니까? 이 협박이 이게 농담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그 황상무 수석의 그런 발언을 듣고 당시 애원군 기자의 동생이 지금 네.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아니 우리 형한테 했던 것처럼 하겠다는 뜻이냐 이러면서 매우 화를 냈는데 그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끔찍했을 겁니다. 아니 처벌이 안 됐다니까요. 이 가해자들이 다 선고유예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다 승승장구했다니까. 영전했어요. 예, 영전. 영전했다니까요. 이번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실 최상병 사건 막 덮으려고 하면서 위에서 입선해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신범철 차관이라든가 임종득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공천받고 이런 다 영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을 그러니까요. 비교해 보면 그때랑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맥락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네. 근데 여기서 더 큰 거는 여기 군 판사의 이 판결이 저는 더 그렇죠. 선거유예라는 거는 정말 막 반성하고 정말 사건이 경미하고 그럴 때 면죄부를 주려고 사실 해주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 범행 동기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을 아끼는 충정해서 그랬다는 말도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대요. 이거 대동맥근질렀으면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니, 아까 사진 보니까 다리 하나가 그냥 예, 완전히 예. 게다가 4cm, 깊이 4cm에 길이가 30cm인데 저걸 2번이나 찔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사는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에이, 변호사를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니까요. 겠죠. 저는 네, 논란이 되니까 황상무 수석은 출입기자 알림방에 사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 4줄짜리 사과였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중앙일보와의 통화를 하면서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다고 예로 든 것뿐이다. 이제 이런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로 단순히 예로 든 거라고 보기엔 너무 섬뜩하고 무섭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아니에요. 상황이죠. 저거는 황상무라는 사람이 정보사에 있을 때니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군대 생활과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정확히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황상무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계속 여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건지요?
질문입니다. 안 되죠. 안 아니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참모로 그것도 수석 비서관으로 있다는 거는 네. 그건 대통령실의 품격의 문제이고 대통령실이 뭘 지향하는지의 문제죠. 제가 다 떠나서 이것은 저렇게 많은 한 사람이 시민사회에서 언론 그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기다 둡니까? 오홍구 기자는 언론인에 대한 테러는 이걸로 끝이길 바란다 이런 말을 당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에가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 계속 그 오홍근 수석의 동생분의 얘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거는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막아섰다. 예를 들면 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데 마치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바뀌었다. 삼성 비서실 얘기도 나오고 뭐 중앙 얘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기억은 합니다. 88년대. 저도 88년대 대학을 다녔지만은 저는 이런 테러는 사실 뭐 현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테러 이런 것들은 87년에도 있었고 근데 기자에 대한 테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건 사실 저도 끔찍했었거든요, 기억상. 이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만 황상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무슨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이게 뭐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옛날 기억이. 그냥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이렇게 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MBC에 대한 화도 나고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옛날 기억이 툭 튀어나와서 쭉 했다는 그거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이 있으죠. 머릿속에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KBS 뉴스에서 이분과 인터뷰도 했거든요. 9시 뉴스에서 이제 범죄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인 줄 아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요. 그 이른바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원망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냐면 진짜 너무하다. 내가 우스워 보였냐? 우리 가족이 마음 아파할 생각이라는 건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뻔뻔함을 넘어서 완전히 한국 어떤 사법 체계라든가 이걸 완전히 농락하는 것 같아요. 그 PD한테 보낸 겁니다. 그것이 알고 PD한테 네. 내가 너 우스워 보이냐 너무하다. 우리 가족, 내 가족들이 마음 아파할 걱정하냐. 근데 그 이전에 피해자의 그 고통. 네, 그 전혀 네, 이 사람은 공감하지 반성을 안 못하는 하는 텐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박이죠. 이거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렇게 그 편지에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형량 20년도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면 또 보복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없고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억울하다 예. 이런 주장인 것 같아서 사실 매우 속상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야, 하여튼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범죄자들이 요즘 이런 심리 좀 분석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 또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오늘은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민생 검증반, 총선 민생 검증반에서 안진걸 소장과 또 이제 각 이슈별 주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치솟는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보다 정치권 얘기 좀 먼저 간단하게 짚으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먼저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백혜수 네, 전문위원님. 자, 두 분 지금 그 공천도 이제 각 당마다 있고 또 앞으로 총선에 또 투표도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총선이요. 곤란해지는데 상당히. 네, 저는 제가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순위 올라와 있어서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씀 한번 해보셔요. 네, 안타까운 각인도 건, 시켜주시고. 네. 비례대표가 이제 전략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으로 넘어가서, 순위가 정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당원분들,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단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지금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래 공천이라는 건 늘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나오시는 분들이 각 지역마다 한 최소 대여섯 분, 또 비례투표도 더불어민주연합도 조국혁신당도 살펴보니까 뭐 수백 명이 다 도전하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선의 경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과열도 있어서 시끄럽다. 그건 민주주의다. 국민의힘이 무음공천인데 그게 독재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냥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 충성하거나 내꽂는 사람들만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제 우리 백혜수 전문위원 같은 분들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올라 있는데요. 왜냐면 정말 민생 문제, 농수산물, 유통 문제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우리 사회 보탬이 되는 일인데 이제 후순위로 밀려있는 후보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부터 잘해갖고 돌풍을 불러일으키면 백혜수 전문위원님 같은 분들도 당선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유세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네. 소나무 신당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께서 어느 당을 찍을 것인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은 좋은 거 아닌가요? 찍을 데가 없다가 아니라 와 조국혁신당도 의미가 있고 송영길 신당도 의미가 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뭐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 뭐 진보당, 시민단체가 다 합세해서 했네. 의미가 있다. 이건 좋은 고민. 소나무 신당이 아니라 소나무당. 예, 소나무당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조국 신당에 빗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네. 낙마했던 이 강북을 지역에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 쪽에서는 나를 끝까지 쫓아내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좀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네. 조수진 30% 감점 박용진과 경선하게 됐는데 이의 남자 안진걸이 출마를 빌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이의 남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저는 뭐 조선일보 보도 보는 분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대응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여쭤보니까 물어보면 답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랑 9년 과선후배 사이긴 하지만 사실 10년 선배님들 어렵잖아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해 남자라는 건 완전 정치 공작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를 하겠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부대일 뿐이고 제가 참여연대 활동할 때 그분이 성남 참여연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책적으로 교류했고 지금은 정말 가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민생정책이라든지 뭐 최근에 저희가 밀고 있는 물경민심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심판하자. 그런 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건 정말 100% 가짜 뉴스고 조선일보가 그냥 민주당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흠집 내려고 야 해도 너무한다. 무리해도 너무한다. 댓글 보니까 야 쓸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했냐. 아니
당연히 전략공천지구 된 거 보면서 좋은 분이 나가면 좋잖아요. 박영준 의원님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 좋은 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생경제적. 그래서 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라든지 최진봉 교수님이라든지 조수진 변호사님 이런 분들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수 변호사님 제가 민변 참여해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정말 대단한 활동가고 그리고 굉장히 품성도 좋은 분이거든요. 정책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저기 왜 안 나가냐 한번 나가보시라 이제 이런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라임 사태 주범이었던 김봉현 씨가 최근 강신학 변호사를 변호사로 들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서 네. 안진걸은 야당의 정치 공작 선봉대다.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김봉현 씨가 저를 아는지 알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야당의 정치 공작 선봉대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정치 공작을 깨부시는 선봉대이죠. 오히려 야당이 제대로 맞서지 못해서 저는 맨날 이재명 대표만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나 손남당이 뜨는 이유가 아니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했으면 안 떴겠죠. 그렇게 네. 지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무슨 주가 조작을 제가 정치 공작이다. 주가 조작은 이미 진행된 사실이고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저도 그 공부해가지고 겨우겨우 대응하고 있고 제가 주가 조작은 저희는 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나머지 저희는 이제 잔고 조작이나 도로 조작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건이거든요. 양평 구민들한테 그거 대응했다고 사기꾼, 지들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던 조선일보가 김봉현의 말을 보도한다는 거. 쓸 기사 그렇게 없으세요. 너무 참 황당합니다. 한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비례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우리 백 전문위원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거든요. 이제 물론 뭐 전문 영역은 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국회에 나가시게 됐으니까 뭐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5.18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5.18 정신 존중한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5.18 민주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그 발언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 그 말은 진정성도 없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간에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라는 그런 행태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민주당,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비례로 나가 있지만은 저희가 더욱더 더 열심히 분발하고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과 태도 그리고 정책으로 다가가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진걸 수장님께는 요 얘기 여쭤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스탠스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당하고 다르게 혹은 용산의 뜻과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총선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러는 것 같긴 한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서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황상무 수석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으니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정성 있는 말입니까? 아니 전혀 진정성 없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불과 며칠 전에 이종섭 사태 물어보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야당 음해하고 제1야당 전현직 대표들 없는 제도 있는 것처럼 티끌도 태산으로 조작하면서 별명이 깐족깐족 대망 뭐 이런 사람이 이종섭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기자들이 막 말을 더듬으면서 그것은 뭐 대통령 집무실이 뭐 절차대로 한 걸 알고 있다. 뭐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어. 출국금지를 어떻게 모릅니까? 주요 장관이 피자리 건대에서 출국금지 돼 있으면요. 수시로 여당 지도부하고 용산 집무실 간부단에 다 공유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셀카만 찍고 있는데 보니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정말 아까 말한 경제 민생 파탄 심판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너무나 말도 안 보라고 행동도 안 보라고 뭐 언론인을 회칼로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러니까 질 떨어지니까 다급해가지고 얼른 들어와라 이건데 그것도 웃긴 겁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해매라고 해야 되잖아요. 즉각. 근데 차마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섭한테 책임을 묻고 이종섭을 도피시키고 도조 대사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백도를 포르대서 했던 자이기 때문에 얼른 네가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이종섭한테 책임을 떠나는 거죠. 이종섭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자기 나간 건데 도주의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미 다 저들의 그 비열한 작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본인은 이종섭 이 호주 대사의 출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과일과 채소값으로 장 보러 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1, 2월 식료품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7%나 올라가지고요. 와, 진짜 이거 너무너무 높은 수치로 지금 오른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좀 더 이렇게 낮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도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과일값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대체 수요 귤인데요. 이 귤도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 과일 물가 지수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통계청에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2월 달입니다. 네. 1월 달에는 3%를 넘지 않아서 조금 물가가 잡히나 이런 기대도 했는데 2월 달에 전년 대비 3.1% 올랐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역시 이제 식료품과 과일, 뭐 사과가 뭐 71%, 뭐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옛말이냐, 못 사겠다 네. 갈아보자 이런 구호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작년에 식료품 소비를 3% 정도 줄였는데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맛있는 것, 더 건강한 것, 더 좋은 걸 본인도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계속 식료품이 늘어났거든요. 네. 교육비가 늘어난 것처럼 작년에는 3% 정도 줄었다. 그건 뭐냐면 덜 먹고 외식 안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살 거 덜 유기농 사고 이렇게 버티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일값이나 식품 물가가 앞으로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오를 것 예, 같아요. 계속 오른다는 네. 것입니다. 이게 네. 핵심적인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뭐 할인 쿠폰 좀 뒤에 하겠죠. 할인 쿠폰 좀 주겠다는 것으로는 전혀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신선식품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 뛰어 올랐고요. 신선과일은 41.2%가 올랐고요. 이게 3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1991년 9월에 43.9% 올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지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71% 올랐고요. 귤도 78.1%나 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건데요. 게다가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가 올랐고 외식 물가도 3.8%가 올랐다는 겁니다. 백혜숙 위원님, 최근 주요 과일 가격이나 채소값 가격 보면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 됐는데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부분 이제 기후, 이상기후 때문에 그리고 장마, 뭐 탄저병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생산량 하락에 따른 이 매점 매석과 같은 물량 조절 매점 매석이 있었습니다. 오. 제가 파악해 볼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공영 도매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안동 도매 시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약 25%를 취급을 해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취급을 하는데 그러네요. 이 안동 도매 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출하량을 조절을 하게 돼 있죠. 출하량을 조절을 하게 되니까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 11월 같은 경우는 24,000톤 가량을 취급했다가 12월에는 50% 정도로 12,000톤으로 쫙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을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1월, 2월에는 2만 톤을 또 확 풀어요. 그렇게 이제 확 풀긴 했지만은 설을 앞두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이상기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가격 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통 구조, 경매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백계숙 전문위원님이 예전에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상근하셨습니다. 제일 그렇죠. 잘 하시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 농수산물이나 과일 급등은 사실은 급등하기도 급락하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전보다 농민들이 노화되기도 하시고 농민 인구가 줄어들어 재배 면적이 또 줄어듭니다. 기후위기로 해서 이렇게 예상 출하량이 확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네. 그러면 사실 재배 면적을 늘려야만이 만약에 출하량이 예상 출하량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상쇄할 수가 있는데 재배 면적도 주는 거예요. 농민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농업 농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필품 또 좋아하는 음식과 과일에 대해서는 재배 면적 늘려야 생각을 했는데 뭐 역대 정권이 다 그랬지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을 거의 상 포기 아예 방치해놨기 때문에 더더욱 줄어드는 거죠. 농사 지어봐야 이제 먹고 살 수도 없는데 네. 이제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았는데 희망이 없다. 그냥 과수 문 닫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유통구조는 백 선생님께서 설명했지만 일부 이제 그 도매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청량리도 있고 특히 가락동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막 대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는 그런 곳인데도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 시사인에 이렇게 금값의 비밀이라고 보니까 백희수 선생님을 동행해서 현장 탐사했는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고 심층적으로 잘 파헤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들한테 과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나 MBC나 이런 주요 매체에서도 이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이제 과일값이 비싸지만 농가들은 수익을 많이 올리려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농가들은 못 산다고 그러고 그럼 유통하는 곳만 그러면은 배불러지는 건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경매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직거래 도매를 해요. 소비지의 상인들하고 산지에 있는 생산자분들하고 직거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매 시스템상 생산지에 보면은 중간 유통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간 유통인들이 특히 이제 사과같이 이런 창고에 재고를 좀 쌓아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물량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격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지 않고는 아무리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할인 쿠폰을 많이 남발한다 해도 절대 잡히지 않고요. 이 할인 쿠폰 남발 때문에 오히려 사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할인 쿠폰 이제 남발한다 그러면은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안동 도매시장으로 내려갑니다. 사과를 수매하러. 그러면은 안동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은요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그러면 가락시장으로 출하할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그 화면 이미지 자료를 하나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사과값 비교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료 화면에 있듯이 그 특품하고 상품이 있는데 17일 날 네, 제가 조사한 거예요. 그 아래쪽은 아래쪽은 안동 도매시장이에요. 근데 위쪽은 이제 가락시장이에요. 안동에서 이제 경매를 거친 이 사과를 중도매인들, 안동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해요. 농민들이 출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가서 또 경매를 거치니까 가락시장 경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유통구조 해결 없이 이 농식품 할인 쿠폰만 남발한다 하면 이거 혈세 낭비나 다름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부사, 후쿠시마산 사과죠. 일본산 사과. 이거 수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아니다.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산 사과를 먹으면 좀 불안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괜찮은가요? 지금 뭐 최근 굉장히 논란이 담배값 올린다. 네. 한 지금 4,000~5,000원인데 뭐 8,000원대로 그러니까 막 정부가 나서서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총선 후에 올릴 거라고 봅니다. 총선 후에? 예, 총선 전에는 거짓말로 지금 아니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사과 수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당연히 그럼 재배를 더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일까지도 해마다 그냥 계속 해외에 오르겠네.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농촌은 식량 주권, 식량 자급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식량과 에너지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 농촌이 일종의 공동체, 고향, 생태 환경의 보고입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수입하면 그만큼 농민들은 이제 가격에서 또 가격 경쟁에 밀리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내놨는데 안 팔린다거나 그러면 그 농사를 안 지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못 이제 짓겠죠. 백규 선생님 또 말씀해 주실 텐데 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충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 농식물을 이렇게 수입을 해올 경우는 검역 단계를 거쳐야 돼요. 8단계 검역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일본 사과가 5단계 검역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 사과가 수입이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더 남아 있고요. 이 외래 병해충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지금 과수 화상병이 유럽에서 들어온 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생태계가 파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좀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일본 사과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 해도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고 오히려 미국 사과가 수입될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과가 좀 더 쌉니다. 가격 경쟁 면에서. 그리고 사과 면적이 재배 면적이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샤인 머스켓으로 이게 돈이 되니까 사과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돌아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사과 재배 면적이 이 재배지가 북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북한 쪽으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샤인머스켓도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감귤도 비싸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막 이렇게 뭐라죠? 한 송이. 한 송이에 5,000원 막 8,000원 그러더라고요. 5,000원, 8,000원 제가 싼 거예요. 들었다가 났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네. 이렇게 이 과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원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이제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가를 생각하면은 아니 이 정도로 폭등할 리가 있나? 우리가 이제 그 원가에 대한 개념을 아파트 원가 공개하듯이 농산물 원가 공개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가격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은 이 물가가 기초 농산물 물가는 잡을 수가 있어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부랑 여당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말했거든요. 1,500억 원이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두 가지인데 이제 그 농산물을 마트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싸게 들어오면 소비자가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진을 또 붙이니까. 그래서 농산물 납품 단가를 지원 규모를 204억에서 959억으로 하고 지금은 사과, 감귤 13개 품목인데 앞으로 배, 포도 등 21품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뭐 안 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소비자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고 소비자들 눈에는 할인 쿠폰이 보이잖아요. 저도 마트 가면 할인 쿠폰이 이렇게 30% 뭐 2,000원, 3,000원 할인, 계란 뭐 이렇게 사과 이런 데 붙어 있거든요. 당근, 뭐 감자. 그러면 저도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걸 사게 되는데 이걸 3, 4월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에서 500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근데 500억이라고 하면 이제 1인당 10,000원, 20,000원이거든요. 이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막 10만 원씩 할인받고 이럴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3,000원 이렇게 건건이도 한계가 있고. 근데 500억이라 해봐야 10,000원이면 2인당 우리 국민 500만 명이 10,000원 할인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만약 2만 원을 다 채워버리면 250만 명이 할인 혜택 보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5천만 국민 2,300만 가구 모두 주겠다는데 네. 250만에서 500만 가구에게 그 국민들에게 1인당 10,000원, 20,000원 이걸로 대책이 된다는 것은 황당한 거죠.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가 죽고 온 국민이 가게가 이랬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위소득 88%까지 재난지원금 준 적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특별지원. 차라리 서민, 청년, 중상층 가정에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게 내수도 활성화되고 뭐 현금이 시중에 풀린 거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막 늘어나지 않으면 현금이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소마트에서만
정통시장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거나 지역화폐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화폐로 오히려 예산을 다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위해서 농산물 물가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뭐 계약 재배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생산 안정에 관한 정책이고요. 유통하고 소비까지 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요. 지역화폐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제한지원금 직접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위주의 할인 쿠폰, 중소마트보다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금 소비정책을 펼치고 있고, 심지어 대형마트가 냉동과일 같은 이 직수입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 중심의 유통정책, 소비정책만 펼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핵심이 산지에서 농민들도 이윤을 충분히 받고, 그래서 농사지을 사람 늘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지로 그냥 거의 직통되는 것으로 경매제 그 유통제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유통 마진을 노리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 말고는 그게 근본적 대책이다. 그래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비례 후보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23번입니다. 제가 당선돼서 국회에서 정말 생산, 유통, 소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정말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로컬 유통,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법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3월이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셔요? 글쎄, 근데 뭐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재배 면적이 줄은, 보통 하나의 과실이 우리한테 오려면요, 농민들이 3, 4년은 준비를 하시거든요. 4,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물가가 안정됩니까? 이 기후위기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재배 면적 계속 농민 줄어들었는데 그걸 방치해놨는데 오히려 악화시켰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가가 올해 안에도 잡히기 쉽지 않다. 결국 서민 중산층 빈곤층에게 지역화폐나 소비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는 못 쓰잖아요. 예전에 네, 그렇죠. 문재인부터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 상권도 활성화되고 서민 중산층도 이 위기를 어쨌든 숨통을 조금 트이는 거죠. 근데 절대로 추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추경을 통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기술 예산 확 줄어든 것도 추경을 통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봄비가 좀 일주일가량 내렸잖아요. 지금 감자가 심는 시기가 15일 정도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오면 폭망입니다. 양파, 마늘 이거 가격 계속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기후 위기에 맞는 생산, 유통, 소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력을 높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고, 통계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영역의 계약 재배 확대시키고 로컬 유통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생산, 유통, 소비 함께 밥상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밥상 물가 대책위원회를 국회에 반드시 좀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 그리고 백혜숙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뉴스토마토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진행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방송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나무당에 입당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TV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하긴 하는데요. 거기서 혹시라도 뭐 보고 싶으신 분은 와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총선 다들 소신껏 잘 투표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 특히 뉴스토마토에서 이번에 뭐 천공 보도도 그렇고 대통령실 출입 금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힘든 지금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참언론 뉴스토마토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하면서 또 마음도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곳을 만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임했으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입니다.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친 여러분, 잠시 뒤에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멤버십에 먼저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무료 구독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 등도 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을 해주셔야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요.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또 좋아하는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하고 같이
해보는 일침 시간입니다. 뉴인사 프라임. 이번 주 정치권에 내려질 따끔한 일침은 무엇인지 김진애 전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 서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장도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별로 뭐 축하할 건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에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사실 다이나믹하게 일이 벌어져서 아니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솔직히. 아니,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왔을 때도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일에는 혓바늘이 입안에 몇 개가 돋았어요. 이제 겨우 어저께 되니까 조금 안정이 돼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서 정말 많은 지지자들 불안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일에 무엇보다도 공천 과정에서 마지막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저한테는 꽤 또 저하고 인연이 많은 정봉주 의원이 탈락을 하시게 돼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특히 혓바늘이 돋았죠. 저는 정봉주 의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루션을 일단 그분들에게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고 네. 그분들이 또 진정성 있게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용서하는데 이런 걸 해주면서 좀 정리가 되고 대신 정봉주 의원은 그 지역구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천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좀 계속 해주시길 바랬는데 그게 정권이나 정당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정을 여러 가지 하면은 하여튼 일단은 사안 자체가 조금 이제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종류의 성격이고요. 일반 국민한테도 굉장히 좀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소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저는 거짓이라기보다는 부정확한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봉주 의원한테 그동안 엄청나게 사실 내부의 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내부의 적도 꽤 많구나. 그 다음에는 박용진 위원의 언론 플레이가 또 상당히 강하구나. 그 다음에 박용진 위원한테 왜 이렇게 조중동 보수 언론 쪽에서 저렇게 열심히 지지를 해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이제 당 내까지도 여러 가지가 이제 번져오니까 사실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착착 이제 정리해 가면서 하는 건데 그게 그 다음에 막 번졌는데 양문석 안산을까지 번졌는데 어저께 이제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역시 이제 당의 어르신답게 잘 정리를 해서 아마도 이제 오늘 내일간에는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밤에 두 변호사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조수진 변호사가 갑자기 강북을에 나온다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조금 있다가 또 노영희 변호사가 또 서남부당에 간다면서 어머 이건 마지막에 여성 변호사 두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좀 복잡스러워서.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정봉주 의원이 탈락하고 그 자리를 조수진 변호사가 사실은 딱 들어올 줄은 생각을 좀 사실은 못했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팔자는 다른 거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하는데 저도 어저께서야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알았는데 솔직히 조수진 그러면 우리가 조수진 변호사는 알릴레오 조수진 그렇죠.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도 인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2년까지 이정희 위원하고 같이 그때 18대 의원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보좌관을 했었다고요. 우리 그때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때 마주쳤을 텐데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위원도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수진 후보도 같은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에서 위원은 제가 다 알고 있어서 네네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국회도 알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돌아가는 얘기도 알고 상당히 지적인 분이고
또 민변 사무총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막 아니 왜냐면 저는 관심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비례대표에 들어오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마지막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니셨나 그랬던데 하여튼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민주당에 인재 영입 받은 여성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인재들이 많은데 네. 이제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정치를 완전히 딱 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좀 왔다 갔다 생각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러셨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수석, 야,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여권에서 막말 논란 후보들이 공천 취소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조태우라든가 장예찬이라든가. 근데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의 막말은 그냥 저는 막말로 생각되지가 않고 그냥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져서 협박성이죠. 그분을 그냥 뭐 자기가 미안하다고 나중에 마지못해 네 줄 사과 올린 거 이걸로 끝낸다는 건 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MBC는 잘 들어. 회칼 사건 니네들 몰라? 그러니까. 이거 네, 아닙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종섭 이른바 도피대사 이 관련해 가지고 MBC가 여러 가지 단독 특종을 많이 했죠.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이게 공수처와 MBC와 민주당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공격을 하는 와중에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전히 협박성으로 들리는 데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그 회칼 테러 사건이 1988년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 되지 않은 일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칼테러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네, 있던 테러 일이 맞았죠. 지금 2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엮여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 몇 자 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날 5.18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5.18에 그날 저녁에 4번을 해산을 했는데 그때마다 또 시민들이 모이고 그랬다. 이거는 배우가 있지 있다. 않고서는 네, 맞아요.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도 다시 얘기됐는데 이런 정도면은 이거는 사과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해임시켜야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부터 그러니까 용산이 뭔가를 잘못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쩌다가 보니까 그 일 이후를 수습하려다가 또 이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더 키운 거죠. 자꾸 매를 더 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부자릿수로 그게 아마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발언, 또 여러 가지 다른 후보들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갈까요? 어떻게 그거는 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다만 이제 이거는 2월 달에 여론조사가 약간 왜곡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당시에 보수 쪽이 워낙 많이 표집이 됐고 그래서 이게 다 정상화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 민심은 그대로였다. 근데 지난주에 확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건 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또 갑자기 저기 돼서 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일부러? 뭐 이런 생각 일부러는 아닐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보수 언론부터 해가지고 국힘 내부에서 후보들 다 같이 왜냐면요 다 같이 피부를 느끼거든요. 그냥 현장에서는요 이제 얼마 전에 디올백 명품백 어쩌다가 이 얘기하는 게 이종섭 뭐냐 황상무는 뭐냐 조국 혁신당 조국 저 피해자 아니냐 윤석열 심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 이혜훈 후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순대 파는 아줌마도 조국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그만큼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 심판의 바람이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그게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거는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네. 지금 이제 이종섭에 대한 다시 소환을 하던 즉시 와서 공수처에 조사를 받든 아니면 황상무 수석도 이거는 잦은 사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용산에서.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질을 해야죠. 이럴 때는. 근데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직은 더 두고 봐야죠. 항상 선거라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또 회오리 바람이 막 휘몰아치듯이 정계가 이 막말 파동으로 그냥 막 다 뒤집어지고 이럴 줄 사실 몰랐거든요. 네. 막말 파동도 그렇지만 사실은 2월 달에 너무 국힘 쪽의 지지율이 높게 갑자기 나온 올라갔죠? 게 독이었어요. 아. 제가 보면은 네.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거 믿고 이종섭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근데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갑자기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출국 금지를 갖다가 풀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뒀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이종섭 호주 대사 자진 귀국을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진 귀국하겠습니까? 아니 대사가 그냥 자진 귀국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면은 대사 소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죠?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소환을 해야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건 피의자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진 귀국이라는 거는, 아니, 대사가 자진 귀국을, 아니, 뭐, 어떻게 자진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기를 해야죠. 자기가 이제 못하겠습니까? 대통령의 허가를 그렇죠.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이 방법 자진 귀국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느니까. 아니, 공무로 가 있는, 더군다나 대사라고 하면은 외교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혼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해봤자 네. 결국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지금 위에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예, 게다가 향후에 나오는 공수처장은 지금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밖에 네.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또 서로 봐주고 뭐 면죄부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공수처에서 그냥 빼주고 뭐 불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시킬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럴 수도 있는 뭐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이미 쌓여져 있는 증거 자체가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르르 넘어가지는 못한다. 그냥 덮지는 못한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는 특검 아닙니까? 4월 달에 이제 4월 말이면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이게 왜냐하면요. 특검이나 이런 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위에서 압력이 있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유야무야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직권남용이나 뭘로 걸리게 되거든요. 자기 앞길이 걸리게 되니까. 네. 왜 그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아직도 무혐의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들어오면은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국을 해서 또 뭔가 유야무야 면죄부 주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는 함부로 못할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군요. 자, 김행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가짜뉴스 잡겠다면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진중권 씨하고 또 CBS 방송 나가가지고 막 마이크 꺼 이 상태까지 나오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할 가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배포도 놀랍지만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신청했다라는 배포도 놀랍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발언 가지고 거기에 패널하고 그렇게 정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거는 그 무대법입니까? 배짱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또 맞장구를 치는 저는 진중권 씨가 좀 약간 그것도 그 이상한 당시 좀 거고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김행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오해시키고 곡해했다 진중권 씨가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강간당했을 때 애를 낳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마치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당신이 그 당시 나를 비난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김행 씨의 주장이었거든요. 진중권 씨에 대한. 저도 이 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그거는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진중권 씨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김행 전 장관 후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누가 어느 누가 예, 예, 그걸 예. 갖다 낳게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혹시라도 예. 강간으로 해서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사회가 품어야 된다. 저는 예. 이게 그냥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거는 맞는 말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진중권 씨가 막 자꾸 꼬고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니까 이제 당사자 그거는 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화가 났을 이제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둘이서 근데 그건 CBS 측도 잘못 아닌가요? 우리도 한번 방송에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설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너무나 저도 나중에 저기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오죽하면 CBS 마이크를 껐다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둘이 분명히 그런 성향들인데 이렇게 둘을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했고 내보내면서 그 상황까지 근데 만들어낸 건 그게-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근데 그 방송에 저는 그래서 CBS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게 솔직히 CBS도 이제 진중권 패널 분을 모셔서 그렇게 조회수 올리려고 선정적인 주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왜 CBS가 그런 거를 할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CBS의 그 정면 승부인가요? 네. 거기에 제가 한판 승부. 상대 패널로 사실 섭외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섭외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진중권하고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진중권 패널은 조금 말하자면 하여튼 간에 옳은 소리를 하실 때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말하자면 우리를 좀 긁게 만드는 저는 그게 사회를 그렇게 좋게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런 분한테 자꾸 스피커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자르더라고요. 그냥 그 뜻은 뭐냐? 진중권이 훨씬 더 조회 파워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언론이 무슨 조회수만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CBS 경영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없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김행 후보를 비례 후보를 거기서 모시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를 누가 그렇게 잘 모십니까? 저는 국힘의 비례 후보가 다른 방송에 나왔다는 거 근데 그건 뭐냐면 김행 후보가 나오면 여러 가지가 또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거 아닌가? 뭐 근데 딴 방송에서 좀 나오셨었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양문석 안산갑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정봉주 후보도 공천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우선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단 양문석 후보가 전해철 후보를 누른 거는 그건 상당한 기적이고요. 공천 혁명에 가까운 거고요. 그 이후에 거친 말들이 알려졌는데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친 말이 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곽상원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사위로서. 곽상원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근데 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아니 양문석 후보는요 2019년인가 18년인가 두 번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어요. 통영에 그 엄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경남도지사까지 나갔습니다. 그랬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험지에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3번이나 여태까지 나갔던 사람을 그렇죠. 그 사람을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양문석 스타일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뭐냐면 흥분 잘하시고 분노에 차셔서
거친 말이나 특히 어떤 단어를 이렇게 좀 세게, 요번에도 쓰신 말을 제가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안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해찬 위원장이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보수 언론 쪽에서 흔드는 거거든요. 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렇게, 아니 무슨 캐비넷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뭘 가지고 있어서 자꾸 옛날 거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냐면 당의 원칙상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 떨어뜨리고 2위 했던 사람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만약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솔직히 이런 막말로 따지면은 뭐 노영희 변호사도 따지면 뭐가 있을 거예요. 저도 뭔가 따지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어떤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단어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앞으로 무고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2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략이나 뭘로 해가지고 딴 걸 하고, 이게 정치적 언어인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양문석 후보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살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김부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좀 강하게 얘기했다가 그래도 좀 정리가 좀 되는 수순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공천에 아무 권한이 없으십니다.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한마디로 한 게 예.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정리를 한번 흔들리면 안 하긴 된다. 했어요. 예. 더군다나 우리 기세가 지금 막 올라가는데, 기세가 올라가는데 기세를 꺾는 일을 합니까? 저는 그건 김부겸 선대위원장님의 판단이 좀 잘못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나 후보들도 뭐 저기 하는데 저만큼 노무현 대통령님 흠모하고 경탄하고 찬탄하는 분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게 다 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양문석 후보 빨리 봉화마을 가시고 노무현 재단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사과하시고 정리를 스스로 그렇게 해라 해야 이런 됩니다. 얘기를 하죠. 고운 말 씁시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공천이 또 컷오프가 되면서 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합 이런 것들이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30인 순번도 확정을 하고 어쨌든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이런 건 좀 민주당에서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저는 근데 이럴 때 씁쓸하고요. 이럴 때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자괴감도 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중정당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대중정당에서는, 왜냐하면 그 정봉주 의원의 말도, 왜냐하면 농담으로 따지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상위 군인들, 우리의 군대에 대한 우리의 애국심, 이런 것들의 기본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처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태훈 후보 같은 경우, 저는 임태훈 후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 그러니까 군인들의 인권, 그 다음에 구테타 부분에 대한 거, 또 요번에 최상병 관련된 거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민주당에 이렇게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러니까 병역 기피는 정확히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을 한 것뿐이죠. 근데 그거가 일반 대중들의, 특히 이제 국힘 쪽에서 이거를 병역 기피로 막 몰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번져질 이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랬으면 솔직히 민주당에서 만약 그랬으면은 시민사회 쪽이나 뭐 하고 미리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민사회 쪽에서는 사실은 시민사회 쪽은 이런 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정말 그렇군요. 힘듭니다. 네. 근데 이게 대중정당으로서의 그리고 중도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은 조금만 더. 근데 그럴 때 용기를 내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그 위성정당으로서 비례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금 조국 혁신당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지지율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해결이 어떻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근데 저는 마지막에는요,
민주연합 쪽으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는 때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열린민주당 경우를 봤을 때 많이 나중에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겠으나 마지막에는 저는 솔직히는 뭐 민주당원들은 다 더불어 비례연합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보다는 저는 요새 그 지민 비조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그게 아니라 비조 지민 해야 된다. 비례를 조국 혁신당으로 찍으러 온 사람들은 지역을 민주당으로 찍어야 된다. 이게 먼저다. 그런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최소한 3%에서 5%까지는 된다라는 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 지금 비례대표 순번 나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자신의 비례에 압도적인 1번으로 해달라 2번 이제 남성이니까 2번이겠죠. 네. 압도적인 그 앞순위를 해달라고 말하는 거 좀 적절했는지. 아니 근데 그거는 저도 열린민주당에 1번 했던 사람으로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아무도 나를 안 찍어주면 어떡하? 저 사람이 제일 센 여자니까 하고 안 찍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누구나 들어요. 그러니까 투표와 선거의 역학이라서 저는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번에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뒤로 해서 신사답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제가 깃발을 들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하루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2번으로 드시겠지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치적인 결정이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또 두고 봐야죠. 지금 민주당 표가 좀 갈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나무당 같은 경우도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옥중에 있으면서 지역구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보석이 뭐 인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거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표를 뭐 갈른다거나 이런 그 식으로 보석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 예. 아마 또 이쪽을 많이 저거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보석을 풀어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호남 쪽에서는 아마 소나무당에게도 꽤 많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쪽은 뭐니까 조금 나누는 왜냐하면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한 연민 이상으로 또 송영길에 대한 연민도 상당히 있고 또 그쪽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 이게 안 보이니까 잡히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워낙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등등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늦게 또 이쪽은 시작도 했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애 의원과 일침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저도 여기서 이 뉴스인사 프라임 2부 오늘이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 됐네요. 네네. 같이 인사드리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2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고요. 당일 저녁에 일반에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